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세국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중세국어를 배워요. 그럼 중세국어는 어느 시기를 중세국어라고 하냐면, 일단 국어를 구분할 때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고대국어는 우리가 처음 문자를 사용하던 그 시기부터 10세기 초까지를 말해요. 그렇죠? 10세기 초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려가 936년에 탄생했는데, 그러면 10세기부터 몇 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냐면 16세기까지를 중세국어라고 하고요. 그럼 근대국어는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고요. 현대국어는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쓰이는 말을 우리는 현대국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글 창제가 언제 일어났어요? 이때 일어났죠. 1446년에 반포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한글 창제예요. 한글 창제 이전은 뭐라고 하냐면 전기 중세국어고요. 한글 창제 이후는 후기 중세국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후기 중세국어를 배우는 거죠. 후기 중세국어 한글 창제 이후부터 16세기 임진왜란까지예요. 그래서 한글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를 주로 배우고요. 근대 국어도 중세국어와 비교하는 문제로 한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국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굳이 이제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중세국어는 한글 창제부터 한글 창제 이후 17세기까지를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부터 배워야 되죠. 그죠? 훈민정음이라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세종께서, 자, 우리 백성이 이제 글자가 없어서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글을 창제할 때 맨 처음에 상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상형의 원리 중에서 일단 자음의 원리를 봅시다. 자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자음은 우리가 발음할 때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자음은 19개이죠. 그래서 이 자음을 만들 때는 상형의 원리를 이용했는데, 상형, 모양을 본떴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모양? 조음, 위치. 우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 얼굴의 단면이라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처음 만들었대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통해서. 자, 그럼 발음기관은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발음기관은 5개로 나누어서 그 모양을 본떴다고 해요. 자, 이렇게 얼굴이 있다 치면, 자, 기역은 바로 이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여기가 혓뿌리거든요.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대요. 어금니 소리 기역은 뭐야?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기역을 만들었고요. 얘는 어금니 소리라고 합니다. 어금니 쪽에서 나와서, 그래서 아음, 한자어는 아음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요. 니은. 그 다음에 입술 소리 순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대요. 자, 그러면 입의 모양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입의 모양을 본떠서 미음을 만들었대요. 입의 모양. 그래서 순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은 입술 순자예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떴대요. 여기 이가 있으면 이가 시옷인가 봐요. 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래서 얘는 이에서 나는 소리. 그래서 치음, 이소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목구멍이죠.
그러면 이렇게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을 만들었다고 해요.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자의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기역은 어금니 소리 아음, 니은은 글자의 이름이 혀에서 나는 소리, 혓소리, 설음 한자로, 미음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입술소리, 시옷은 이에서 나는 소리, 이소리, 이응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목점소리예요. 이게 이제 자음을 만든 원리, 기본자. 기본자는 뭐라고요?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글자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기역이라는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해봐요. 그러면 키읔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이란 글자 획을 더하면 디귿이 되고, 디귿에다 한 번 더 획을 더하면 티읕, 미음에다 위쪽으로 획을 더하면 비읍, 옆으로 획을 더하면 피읍, 그 다음에 시옷에다가 위로 획을 더하면 지읒, 한 번 더 더하면 치읒,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한 번 더 하면 여린 히읗 이라는 소리인데, 여린 히읗은 뭐냐면 히읗을 여리게 약하게 발음하는 소리죠. 그러면 히읗은 뭐야? 여린 히읗에다가 한 번 더 획을 넣으면 히읗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몇 글자를 더 만들었어요? 9글자를 더 만들었고, 기본자는 5자죠. 그리고 이체자는 뭐냐면 발음이 나는 위치는 같은데, 여기는 가획자에서 이체자로 올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가획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은 걸 이체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 가획자와 기본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 기본자에서 획을 더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발음이 세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한 번 획을 더했을 때 여기서 기역 발음이 세지죠. 디귿 니은보다 약간 세지고, 티읕은 디귿보다 더 세져요. 그래서 가획자는 발음이 세진다는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체자는 발음 위치는 같은 위치에 놓았지만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서 소리의 세기와는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뭐라고요? 배우기 쉽고 실용적이죠. 왜? 자, 기본자에다 획을 더하면 가획자가 되고, 이 가획자는 기본자보다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니까요. 자, 이런 원리, 얘가 이제 자음을 만든 제자 원리고요. 이체자를 다시 보면 얘는 뭐라고 읽냐면 옛 이응으로 읽어요. 이 옛 이응은 받침으로, 오늘날에 받침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죠. 이런 거요. 요런 게 현재 받침으로 사용하는 걸 예전엔 옛 이응으로 썼고요. 그러면 초성에 오늘날엔 이응을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옛 이름 할 때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예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했냐? 예전에는 이 초성의 이응 대신에 소리대로 썼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쓴 거야. 만약에 앞말에 나라의, 나라, 옛이름이라고 썼으면 예전에는 이렇게 뭐라고 썼을 거예요? 나라, 옛, 나라시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름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 이어졌기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글의 특성이, 지금은 이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지만 예전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이체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얘는 니은에다가 아마 획을 이렇게 더했으면 니은이 리을이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얘는 가액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은 이체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얘는 반치음이라고 읽죠. 자, 반치음 세모 모양인데 오늘날엔 시옷 혹은 이응으로 변한 음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음운이 몇 개나 있나요? 이때는 있었지만 여린 히읗 사용하지 않고요.
반치음 사용하지 않고 옛 이응을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기본자 5개, 가획자 9개, 이체자 3개, 총 합치면 14개, 17개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3개가 소실이 되었어요. 3개 소실된 단어 여린이읒, 옛 이응, 반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본자, 자음 기본자는 14개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소실된 순서는 또 어떻게 돼요? 옛 이응이 가장 먼저 소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반치음이 소실되었고, 옛 이응이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모음 중에서 현재 소실된 아래아가 가장 나중에 소실되었다고, 소실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은 그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시면 이제 뭐야? 모음의 제자 원리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모음은 어떤 뜻이에요? 발음할 때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우리는 모음이라고 하는데, 모음의 기본자는 3개예요. 아래, 아, 의, 이 3개인데, 이 아래, 아, 의, 이는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자, 아래, 아는 오늘 점인데 아래, 아라고 읽어줘야 돼요. 아래, 아는 하늘에 떠 있는 해의 모양을 본떴고요. 땅은 사람이 누워 있는 모양. 땅에 평평한 모양. 그 다음에 사람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떴어요. 그래서 얘는 모음의 상형 기본자는 뭐야?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늘, 땅, 사람. 그쵸? 자, 그래서 하늘, 땅, 사람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또 다른 모음자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 뭘 본떴다? 천지인을 본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래 아에다가 을을 합치면 오가 되고, 이에다 아래 아를 합치면 아가 되고, 의에다 아래 아를 합치면 우가 되고, 아래아에다가 이를 합치면 어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합친 글자라고 해서 초출자라고 해요. 이 초출자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더해서 요, 야, 유, 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합친 글자 제출자. 그래서 초출자와 제출자는 합성의 원리, 글자를 합쳤다는 거죠. 그래서 초출자는 기본자를 각각 합친 거고,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아래 아를 먼저 써주면 이렇게 오가 되는 거고, 아래 아를 나중에 써주면 이렇게 아가 되는 거고, 먼저 써주고 아래 아 써주면 아래 아 먼저 쓰고 이를 써주면 어가 된다. 이 순서에 따라서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고, 이렇게 나온 초출자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쳐서 요야, 유여를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는 우리 이제 그 현대 의문체계에서 뭘 배웠나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몇 개가 있었어요. 10개. 키를 주게 되어서 내간데요. 이때 중세국어에 그러면 단모음은 몇 개일까요?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바로 7개예요. 아래, 아, 이, 그 다음에 오, 우, 아. 중세국어의 단모음은 7개. 얘네는 이중모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단모음보다 3개가 빠졌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출자, 제출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합영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합영자는 뭡니까? 초출자와 제출자를 결합하거나 다시 합치거나, 혹은 기존 글자에다가 이만 한 번 더 결합한 것을 우리는 합용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합용자는 이중 모음이나 삼중 모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초출자와 제출자를 합친 것 볼까요? 자, 초출자와 제출자가 결합한 거 요거네요. 초출자와 제출자의 합용, 그 다음에 기존 글자와 이의 합용. 그러면 기존 글자는 오라고 하면 이의 합용 반모음이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중모음과 삼중모음을 한번 구분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중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이제 발음기관의 모양이 변하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이중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다 이중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또 삼중모음이 섞여 있다는 얘기인데, 자, 삼중모음이란 뭐냐면 하나의 모음 앞 혹은 뒤에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것. 반모음은 뭔 줄 알죠? 이중모음의 재료가 되는 것. 그럼 여기서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애를 볼까요? 이 외를 볼까요? 우가 뭐죠? 초출자애죠. 에다가 이 애를 보면 애는 이제 어가 뭐예요? 여기 초출자인데 이가 하나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삼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중모음이 뭐라고? 기본적인 모음 글자에다가 이 모음이 첨가되면 삼중모음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이중모음, 삼중모음보다 더 중요한 게 현대국어와 비교하는 건데, 현대국어는 단모음이 키위를 주게 돼 어쏘 네 가잖아요. 그런데 현대국어에서는 위, 왜, 애가 뭐예요? 단모음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이지만 얘가 중세국어에서는 모두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그죠? 애도 뭐예요? 초출자에다가 반모음 이가 결합된 거고요. 그 다음에 애도 초출자 아에다가 반모음 이가 결합된 거니까 얘도 이중모음. 위도 똑같아요. 위, 우 플러스 이, 외도 5 플러스 2가 돼서 얘네들이 이중모음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다시 말하면 현대국어와 표기는 같아요. 아까 그런 건 뭐였죠? 의, 왜, 애 같은 거예요. 얘는 이제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으로 발음했어요. 단모음이라는 것은 발음할 때 이제 그죠? 혀의 위치나 발음기관의 위치를 바꾸지 않았는데 이게 중세국어에서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의, 왜, 애, 위 이런 것들이 이를 따로 분리해서 발음하였다는 것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 중에서 뭐죠? 위, 왜는 단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는 영어 아이스를 할 때 아이로 빨리 발음하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이것을 뭐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의, 왜 역시 다 뭐야? 이중모음으로 발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현재도 이중모음 얘가 아니고요. 얘는 단모음, 얘도 단모음, 나머지는 이중모음이네요.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외와 위는 현대국어에서 이중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합니다. 원래 단모음 체계표에 있지만 이제 현실성을 고려해서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현대국어에서 없는 모음 아래야 현재 소실되온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자음모음 소실된 거에 뭐 있었어요? 자음에서는 예디응, 그 다음에 반치음, 예디응, 그 다음에 아래야. 이게 소실 순서예요. 자, 그리고 이 아래야라는 것은 예전에 로 발음되었으나 이게 이 아래 아가 첫 음절에 쓸 때는 첫 음절에 쓸 때랑 아가 두 번째 음절에 쓸 때 발음이 달랐어요. 첫 음절에 쓸 때는 오늘 아로 발음했고요. 두 번째 음절에 쓸 때는 으로 발음했는데요. 얘네들이 소실될 때 뭐가 먼저 소실되었냐면 두 번째 있는 음절 으가 먼저 소실되고 그 다음에 첫 음절에 있는 아가 소실되었다는 것도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고1 시험에서요. 자, 그러면 이 아래 아도 뭐야? 단모음으로 발음을 했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래 아가 이중모음의 재료가 될 때는 반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반모음이니까 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위에서 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표현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기본자 상형의 원리, 가액자 가액의 원리, 이체자는 가액의 원리와 관계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상형의 원리에서 가획할 때는 뭐야?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모음 기본자도 상형의 원리, 천지인, 초출자는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개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쳐서 제출자를 만들었다. 이럴 때 아래아는 이중 모음의 재료가 된다는 쟤는 반모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글 제자 원리 중에서 이런 글자도 있었다. 자, 두 개의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원리도 있었는데 두 개의 자음자를 나란히 쓸 때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을 병서라고 하고요. 밑으로 나란히 쓰는 것을 연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병서는 뭐야?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이요. 근데 옆으로 나란히 쓸 때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면 합쳐서 썼어. 서로 다른 자음을 그래서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각자 병서, 얘는 합용병서인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용병서는 오늘날에 받침으로 쓰이는 건 있지만 그 다음에 초성에 쓰이는 건 없죠. 합용병서는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어두에 쓰였다. 어두에 쓰였어. 예를 들면 이렇게 썼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어두자음군이라고 말한다. 어두자음군, 즉 이런 합용병서나 각자 병서가 어두자음에 쓰였어. 초성에 쓰였으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어두자음군이라고 한다. 근데 오늘날에는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각자 병사는 쓰이지만 합용병서인 어두자음군은 쓰이지 않는다. 단 종성에는 쓰이죠. 이런 글자 보면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문학을 볼 때 이런 글자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초성에 이렇게 어두자음군이 있는 것, 합용병사가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읽어요? 뒤에 있는 자음을 된소리로 읽으면 돼요. 그럼 비읍 디귿은 뭘로 읽어요? 쌍디귿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죠. 부스그는 쌍기역으로 읽으면 된다는 거. 자, 여기서 봐야 할 게 시옷계 합용병서. 시옷계 합용병서는 뭐예요? 시옷이 맨 끝, 시옷이 맨 앞에 나온 거죠. 시옷.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시옷계 합용병서는 경음으로 소리 났을 것이다. 경음은 뭐냐면 딱딱한 소리에 이렇게 된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옷기역, 시옷디귿, 시옷비읍은 뒤에 있는 자음을 된 소리로 읽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읍계 합용병서는 병서된 자음이 모두 발음됐어. 그래서 브드, 브즈, 브드 이렇게 발음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읍시옷계 합용병서는 부스글, 부스드는 비읍과 경음이 발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브그, 브드 이렇게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대요. 그 다음에 연서는 밑으로 나란히 쓰는 건데 이 연서는 순음의 하나입니다. 순은 뭐냐면 입술 소리죠. 입술 소리 뭐뭐 있어요?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잖아요. 자,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밑에 요 이응 하나를 더 써주면서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 순경음, 피읍이라고 했다. 그래서 입술 소리를 좀 순하게 발음하란 뜻이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모음 합용은 이게 뭐죠? 합용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기본 모음 글자들을 합쳐 쓰는 거. 그래서 합용은 초출자와 제출자를 합하거나 기본자랑 초출자를 합하는 것, 혹은 제출자에다가 반모음 이는 뭐예요? 아래아를 한 번 더 합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합용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자를 가지고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 썼어요. 그래서 한글은 아주 최소의 글자로 최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실용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자음 체계표를 보는데요. 처음에는 좀 위치에 따른 분류 아까 한 거죠. 아설순치유 아음. 아음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 그 다음에 설음 혓바닥에서 나는 소리, 수는 입술에서 나는 소리, 치음, 이에서 나는 소리, 후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 반설음은 반만, 혀에서 나는 소리, 반치음은 반만, 어디서 나는 소리, 이에서 나는 소리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방식에 따라서는 자, 평음은 뭐냐면 평음은 발음 기간을 긴장하지 않고 나는 소리라고 해서 오늘날 현대국어 문법에서 뭐라고 해요? 예사소리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중세국어에선 이렇게 분류했고요. 유기음은 뭐냐면 거세게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오늘날 현대국어의 거센 소리와 같아요. 경음은 뭐냐면 된소리, 현대국어의 된소리와 일치하고요. 유성 마찰음은 뭐냐면 성대를 울리는 동시에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비음은 코에서 나는 소리, 유음은 공기를 양옆으로 흘리면서 내는 소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한 번 정도는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음, 경음, 격음이 있는데 평음은 뭐예요? 평음은 뭐냐면 발음할 때 발음 기간을 긴장하지 않는 소리. 그죠? 아까 나온 거죠? 현대국어에서는 바다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세국어에서도 똑같아요. 바다사자가. 그 다음에 격음은 뭐냐면 평음을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전청이라고 합니다. 현대국어의 예사소리와 같은 거고, 격음은 거센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한자로는 차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경음은 된소리, 전타금이라고 해요. 된소리를 전타금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경음은 전타금, 오늘날의 된소리. 격음은 오늘날의 거센 소리, 차청. 그 다음에 전청은 온전히 맑은 소리, 예사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림 소리는 불청불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불청불탁은 울림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자원리에 대해서 봤고 좋은 위치, 좋은 방식에 따른 구분 봤고요. 그러면 다음 파일에서 우리 사라진 의문들 여기부터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